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방공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때마침 대한민국 형사드 일명 LSAM 최종 요격 시험에 성공하면서 계획된 일정보다 빠르게 양산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LSAM 그 이상을 넘볼 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방공망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미국의 방공망을 뛰어넘을 차세대 방공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하지만 작전 능력 부족을 이유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방공 능력 부족을 전시작전권 반환 불가 사유로 크게 지적받았는데요. 미국의 사드를 포함한 MD 체계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심지어 국내에서 조차 전자권 반환이 필요 없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공 능력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0일 아조프 해상공의 항공고시보를 통보해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조프 해상공은 비행기 통행이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이런 강경한 조치는 군사 강국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즉 불법 침입하는 항공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한 방공 전력이 있어야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나약했던 한국과 달리 지금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가 선포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 영공을 대상으로 강력한 방공 통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런 통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데는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최첨단 방공 무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기 체계 개발과 배치가 완료되는 2020년대 후반이 되면 우리 주변국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도발을 자행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의 방공 무기 체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되시겠지만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항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상당 부분 개발이 완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된다고 해서 기존의 방공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시작전권 반환의 단초가 될 대한민국의 차세대 방공무기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질 LSAM 미사일이 마침내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2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안흥시험장에서 LSAM 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LSAM은 고도가 40에서 100km에 달하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막 8.8의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드보다는 조금 부족한 성능이지만 동시에 개발을 추진 중인 LSAM-2가 개발되면 사드를 완전히 뛰어넘는 고성능의 방공무기 체계가 될 예정입니다. LSAM-2의 요격 고도는 최대 150km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사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사 시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국방과학연구소는 LAMD와 레이저 대공무게 실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 무기 체계들의 성능도 매우 우수해 세계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깜짝 놀라 화제가 됐습니다. LAMD는 일명 한국형 아이엄돔으로 불리지만 성능은 아이엄돔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소국형 로켓을 막는 이스라엘의 아이엄돔과 달리 중국과 북한의 대국형 방사포를 막아낼 수 있어 한국의 전장 상황에 맞는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가졌습니다. LSAM과 LAMD 시험에 앞서 오전에는 레이저 대공무기의 발사 시험도 같이 진행됐는데요. 레이저 대공무기는 20kW의 출력으로 3km의 드론과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언론에 확인시켰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의 고도화와 더불어 레이저 무기 체계도 점차 개량을 통해 출력과 파괴력을 늘려갈 예정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의 레이저 대공무기의 개발 추세를 볼 때 한국은 2023년에 실제 무기가 배치되면 미국의 목표치인 50에서 100kW와 큰 격차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은 다양한 방공무기 체계를 동시에 개발해 방공망을 여러 겹으로 겹쳐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이 방공무기 체계 개발에 집중하게 된 데는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강화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 미사일 방어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옆에 있으니 당연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미국이 MD 체계를 개발하면서 한국에게도 참여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이제 자주국방을 천명해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독자적인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초창기엔 북한의 단거리 탄도탄인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만 그쳤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위협이 급부상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작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정도로는 한반도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같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적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졌는데요. 2019년 군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한 해 평균 112회나 한국의 카디지를 침범하면서 한국의 영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 진입 시 진입 허가를 요청하는 관례를 무시한 중국 행위는 한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거만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마저 한국의 영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9년 7월 23일 항공우주군 소속 A-50 조기경보기를 독도 영공에 두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범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F-15K와 KF-16을 출격시켜 경고 사격을 통해 A-50을 내쫓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황당하게도 러시아는 절대 자신들이 침범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영공 침범을 전면 부인했지만 러시아의 도발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수차례 걸쳐 중국 전투기와 함께 연합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카디즈를 침범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이 한국의 방공무기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디즈에 몰래 침범하더라도 한국이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방공 능력을 일방적으로 깔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도 옛말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LSAM과 LAMD 레이저 대공무기 배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무기들이 도입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저고도에서 고고도까지 모든 공역을 방어가 가능한 다층 방공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는 카디지 내부에 함부로 진입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데요.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마저 격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SAM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용 ABM 유도탄, 항공기 요격용 AAM 유도탄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요. AAM 유도탄은 최대 사거리 300km, 고도 40km 이상의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대 속도도 매우 빨라 마 2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즉 LSAM이 도입되면 주변국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쓸모없는 일이라며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를 돌파할 수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무기는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위협적인 것은 맞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적의 무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대응이 어려울 뿐이지 완전히 대응을 못하는 무기는 아닙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엄청난 속도를 내지만 상승 단계에서는 극초음속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요. 이런 약점을 노려 가속이 붙기 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초기에 요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레일건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입니다. 레일건은 사거리가 길고 음속의 수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를 내 상승 단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마 6에 달하는 속도를 내는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레일건을 개발해 성공한다면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레일건을 통해 미사일이 가속을 받기 전에 격추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상승 단계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다른 수단인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도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KF-21에 탑재해서 상승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 체계는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데 이 기술을 활용해 레일건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을 동시에 운영하면 우리의 방공망은 이중으로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도 탑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발사돼 상승 단계에 오른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해 가속이 붙기 전에 미사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인데요. 무적일 것만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렇게 되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배치되는 순간
한나 탄도미사일과 다를 바 없어지는데요. 또한 요격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무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개발하다 포기한 한국형 ABL입니다. ABL은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레이저포로 미국과 러시아가 개발했었는데요. 특히 미국은 2000년대 보잉 747기를 개조해 화학 레이저를 이용한 항공기 레이저포를 만들었습니다. 레이저 출력이 최대 3메가와트에 달하는 엄청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안한 안정성과 짧은 사정거리였는데요. 때문에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2010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약점은 한국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ABL은 최대 사정거리가 300km로 300km라는 짧은 공격 범위는 자신들의 전술교류와 맞지 않아 폐기했지만 이와는 달리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이 반경 300km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의 광섬유 레이저는 미국이 개발한 화학 레이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포기했다고 한국에게 쓸모없는 무기 체계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한 새로운 레이저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광섬유 레이저를 소형화해 수백 킬로와트급 레이저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소형화가 기준이기 때문에 대형 항공기에 탑재하면 이보다 훨씬 강한 출력을 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안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방공무기를 개발해 독자적인 방공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차세대 방공무기들은 미국도 이룩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공무기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이 발표하고 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우리 주변국의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궁극의 방어 체계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판하면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는 전랑 외교를 밀어붙이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게 중국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도 중국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 2016년 중국의 막무가내식 사드 보복으로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한국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비되면 중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업신여길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대표하는 무기가 최근 수출로 큰 성과를 거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인데요. 천궁2는 최대 상승고도 20km, 유효 사거리 50km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최대 속도 마 5 이상의 고속 비행체를 미사일로 직접 요격하는 HTK 방식을 채용한 고성능 요격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중고도 미사일 요격의 핵심으로 기능 중인데요. 최근에는 UAE에 4조 1천억 원어치가 수출되면서 성능과 수출까지 모두 잡은 명품 미사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낀 국방부가 더 대단한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천궁3입니다. 현재까지 천궁3는 구체적으로 스펙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천궁3가 LSM의 최소 고도인 40km를 보충해줄 것이라고 분석 중인데요. 천궁3는 천궁2가 커버할 수 없는 고도 20에서 40km의 영역을 메워준다면 대한민국의 방공망이 더 완벽해지는 다층 방공망의 최종형이 구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고슴도치처럼 촘촘한 방어망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방공미사일이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때문인데요. 최근 일본은 오키나와와 같은 도서지역 방어를 목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인 도서방용 고속활공탄의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도서방용 고속활공탄의 사거리는 블록 제로가 500km, 블록 1이 무려 1000km에 달하는데요. 이는 방어 국가로 남겠다는 전수방위 수칙을 스스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일본의 강력한 창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 한국과 독도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이 여차하면 한국에 도서방위 활공탄을 들이밀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핵 WMD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 WMD 대응 체계는 크게 전략 표적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압도적 대응으로 나뉘는데요. 세 가지 체계가 합쳐져 발사 전과 발사 후 핵미사일 사용에 따른 대응까지 복합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성합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시 즉각 대응하는 전략 표적 타격은 관련 시설을 발사 이전에 전부 파괴해 적의 공격을 예방하는 예방 공격 체계입니다. 하지만 전략 표적 타격만으로 모든 미사일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국가가 언제 얼마만큼의 미사일을 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된 정찰 자산으로 모든 타겟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조기에 격추시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핵심 무기 체계가 바로 LSAM입니다. LSAM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약어인데요. 한때 천국 역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뜻하는 MSAM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할 방공 요격 미사일은 아직 정식 제식명도 정해지지 않은 최신 무기란 뜻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내년까지 LSAM의 테스트를 마무리 짓고 정식 도입을 위한 생산 공장 설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배치될 LSAM의 기본형의 경우 탐지 레이더를 이용한 최대 탐지 거리가 300km 이상이며 최대 마하 8.8의 목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격 고도가 4에서 100km에 달하며 150에서 300km 떨어진 적의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해 요격까지 수행할 수 있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륙간 탄도탄을 막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3일 한국은 LSAM-2의 개발을 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LSAM의 양산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방사청이 자신감 넘치게 LSAM-2의 개발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기술이 확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나온 미사일 방어 체계 중 제일 정교하고 정밀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드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아이언돔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밀한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선언했을 정도인데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LSAM-2는 최대 상승 고도가 기존 LSAM의 100km에서 150km로 크게 해 상당한 수준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LSAM-2가 사드와 동급이거나 더 우위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로켓 엔진 기술이 비약적으로 크게 발전한 데다가 사드는 개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만큼 기술적으로 사드보다 LSAM-2가 더 우위의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미사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추가 개량도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LSAM의 기술력을 이용해 기본형에도 SM-3급 함대공 미사일도 2036년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LSAM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등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은 이미 전략 표적 타격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부족한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수단인 압도적 대응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압도적 대응 능력은 중국이나 북한, 일본이 핵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군 수뇌부와 지휘시설을 직접 타격해서 응징하는 체계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핵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적 역시 초토화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인데요. 군은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을 개발해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의 미사일을 연속 요격이 가능한 레일건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음속의 6배가 넘는 속도의 탄환을 연속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레일건은 매우 빠른 탄속을 가지고 있어 레일건의 탄환을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상은 물론 해상과 공중까지 모든 무기를 대상으로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위력도 강력한데요. 국방부는 이미 30년 전부터 레일건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1989년부터 레일건의 중간 단계인 전열화학포를 연구했고 동시에 레일건에 관련된 기술을 축적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인 레일건 개발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물이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 40mm급 레일건 시제품을 공개해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했으며 2015년부터는 40mm 이상의 중국형 레일건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레일건을 한국이 만들고 있으니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레일건을 함선의 함포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다가 막대한 비용과 지지부진한 성과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과 개발 방향이 좀 다른데요. 최근 발표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력은 세계 4위 수준으로 미국, 독일, 러시아 다음입니다. 이는 절대 과장이나 허풍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천 대 국산 전차와 자주포의 포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들을 따라오는 일본은 불과 수백 대의 자주포와 전차만을 운영하며 여기에 사용된 포신은 라이선스 생산품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포신을 자체 개발하고 훨씬 많은 수량을 생산하는 한국의 기술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한참 전부터 레일건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 한국이 지상 요격 체계로 레일건을 개발한다면 근시일 내 실전 배치도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군사 전문가들도 레일건이 가장 먼저 개발되는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도 아닌 한국에서 먼저 실용화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레일건을 진작에 포기했고 독일은 개발 시기를 놓쳤으며 러시아는 돈이 없으니 그 다음인 한국이 레일건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패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우크라이나가 추풍낙엽같이 쓰러질 것이라고 자만하다 졸전 끝에 전쟁 자체에서 지게 생긴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전쟁 직전까지 개전 3일이면 키이우를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암약한 칠러 정치인들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겉보기에는 꽤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기간 동안 체포한 러시아 스파이가 최소 500명이 넘을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하나로 단결해 침략자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했고 반면 러시아의 피해는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DIA에 따르면 정확히 확인된 전사자 수만 최대 4,000명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전문가들이 교차 검증한 전사자의 수는 진작에 1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한적인 핵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핵우산이 작동하고 상호 확증 파괴가 시작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는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역시 굉장히 위험해지는데요.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보유한 세대 보레이급에서 발사한 미사일로만 한국의 국토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보레이급 전략원잠은 길이 170m, 폭 13.5m, 홀수 10m에 수상 15,000톤, 수중 24,000톤의 엄청난 배수량을 가진 초대형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과거 잠수함의 끝판왕급이라 할 수 있는 타이푼의 소형화 버전인데요. 그런데 말이 소형화 버전이지 보레이급 잠수함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잠수함이 위협적인 것은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전략원잠은 RSM-56 불라바라는 신형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공격 능력이 타이푼과 거의 동일합니다. 불라바는 철퇴라는 뜻으로 그 이름만큼이나 위력이 살벌합니다. RSM-56 불라바의 사거리는 10,000km에 달하는 ICBM급 SLBM입니다. 특히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핵탄두의 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불라바에 탑재되는 한 발의 핵탄두가 가진 위력이 무려 150kT에 달하는데요. 이는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의 위력이 15kT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위력입니다. 핵탄두 한 발이 히로시마를 10번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불라바에는 무려 10발의 핵탄두가 제도립체 RV로 탑재됩니다. 심지어 각기 다른 10개의 목표를 조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M-56 불라바 미사일 하나의 위력은 히로시마의 10배만한 도시 10개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레이급 전략원잠은 이런 괴물 핵미사일이 무려 16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레이급 한 척이 리틀보이의 16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된 보레이급은 3척이므로 태평양 함대는 총 480발의 핵탄두로 72,000kT의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핵폭탄 차르본바가 58메가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막강한 전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적어도 이 중 한 척이 대한민국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유한
모든 미사일이 전부 한국을 조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3-4발의 불나바가 한국으로 발사되면 최대 30-40발의 재돌입체 RV를 요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건 북한의 핵위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의 LSAM과 미국의 사드입니다. LSAM은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요격미사일로 고도 40에서 100km 이내 표적을 마하 8.8 이상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됐기 때문에 대량 양산에 부담이 적고 추가적인 개량의 여유가 많다는 것이 LSAM의 장점입니다. 반면 사드는 요격고도 150km, 마하 8.2의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개발 시기는 오래된 것이 단점이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맹활약하며 그 신뢰성을 검증받은 명품 방공체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LSAM과 사드를 아무리 많이 도입하더라도 불나바 같은 본격적인 핵미사일을 막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방공체계 모두 핵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최후 방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미사일의 요격 고도로는 낙하하는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을 요격하기 가장 쉬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없고 핵미사일이 낙하하며 가속도를 얻기 전에 요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단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핵미사일의 요격은 가능하나 우리 한반도에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둘 중 어느 쪽을 도입하더라도 배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국산 무기가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분명 LSAM과 LSAM 개량형도 개발해 이것을 실전 배치하는 것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본다면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선 LSAM은 2024년에 개발이 완료되면 사실상 2020년대 후반에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사드 도입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 협상과 제작 그리고 국내 배치까지 고려하면 사드 추가 도입에 4-5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한데요. 심지어 사드는 미국제 무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입과 개량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LSAM보다 몇 년 빨리 배치할 수는 있지만 일단 배치한 뒤 꾸준히 개량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LSAM에 비하면 단점 역시 매우 큽니다. 따라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지금의 핵위기에 대응할 요격 체계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적성국들의 위협에 계속 노출된 상태로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플랫폼이 완비되어 있어 예산만 있다면 1-2년 안에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요격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격 미사일의 끝판왕이라 불릴 이유는 SM-3입니다. SM-3 미사일은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의 절대급 무기입니다. 무려 요격 고도가 1000km에 달해 고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하 13.2라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 탄도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격추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SM-3를 사용하면 상승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적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 핵미사일이 도착하기 전 미사일을 안전하게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역시 사드보다 SM-3를 훨씬 중요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 생각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자체적인 방공망 구축 전에 반드시 SM-3를 도입해 우리의 방공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SM-3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SM-3 도입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가격입니다. 한 발당 200억에 가까운 비싼 가격을 가진 SM-3를 대량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정된 국방 예산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사실 이러한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즉 적성국의 핵위협에 대한민국이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SM-3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SM-3는 한 발당 가격에 200억에 달하고 추가적인 개량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방 예산에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의 방사성 낙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SM-3만한 요격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LSAM이나 사드로 핵미사일을 요격하더라도 무기 특성상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방사성 낙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반면 SM-3는 도입 가격은 비싸지만 상승 단계 또는 중간 단계에서 핵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영토에 핵미사일이 진입하기 전 이 미사일을 격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핵미사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미사일이 SM-3
SM3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SM3에만 의존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군 역시 미사일 체계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35년까지 엘센 개발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요격고도 500km 수준인 SM3 배치원급의 요격미사일과 KF-21 보람에 장착할 상승 단계 요격미사일의 개발을 병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국산 무기 개발까지 그 공백을 메워줄 무기로 SM3를 쓰자는 것이죠. 2022년 3월 현재 러시아가 막무가내식 막장짓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설마하는 러시아발 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나아가 강력한 핵억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적절한 요격미사일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군함의 미사일 격추 범위를 무려 10배나 늘려줄 수 있는 첨단 요격 미사일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SM-6 미사일의 도입인데요. 지난 4월 27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배치할 SM-6 유도탄의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총 8년간 7,600억 원을 들여 새로 배치될 KD-3 배치형에 충분한 수량의 SM-6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의 종합전투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SM-6의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SM-6는 미군에서도 아직 다 배치를 마치지 못한 최신 함대공 미사일로 함정을 공격하는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요격과 적함, 공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현재 운영 중인 SM-2 계열 함대공 미사일과 차원이 다른 성능인데요. SM-2 미사일은 사거리 160km 내외의 함대공 미사일로 우리 해군 구축함에서 주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미사일이기도 한데요. SM-2 미사일은 우선 유도 방식부터가 구시대적입니다. SM-2 미사일은 반능동 유도 방식을 채택했는데 미사일을 장비한 군함에서 레이더가 목표물을 식별하면 이후 조준용 레이더인 일루미네이터로 목표물을 계속 추적해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얻는 이점이 미사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고 정확한 유도가 가능해서 한때 많이 곽강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구시대 기술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동남아 소국의 군함마저 미사일을 달고 있는 시대에서 반능동 유도는 함정의 전투력을 크게 갉아먹는 계력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요격할 때마다 일루미네이터로 조준을 해야 하다 보니 함정의 동시 전투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대표할 만한 사례가 바로 우리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들입니다. KD-2에서는 미사일을 조준해주는 STRIR-240 일루미네이터가 딱 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능동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루미네이터가 목표를 유도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 동시에 2개 이상의 미사일이 쏟아지면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정에 다른 레이더를 동원하면 2기보다는 훨씬 많은 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SM-2를 사용하는 KD-2의 전투력이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SM-6를 사용할 경우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데요. SM-6는 스스로 적함을 추적하고 격파할 수 있는 능동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 적이 근처에 있다면 함정의 일루미네이터가 별도의 조준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적함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SM-2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어서 먼 거리에서 여러 차례 대공방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키밍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스키밍 미사일은 미사일이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해면의 바짝부터 기동하며 레이더를 교란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해면의 바짝부터 레이더의 탐지를 회피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꽤 위협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동하면 시스키밍 미사일은 30km 안팎에서 겨우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리면 근접 방어 체계로 최후의 방어를 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현대해군이라면 어느 나라든 시스키밍 미사일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런데 SM-6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이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SM-6는 시스키밍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할 수 있는 정찰기와 데이터 링크 연동을 통해 30km가 아니라 300km 밖에서 날아오는 시스키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해군은 지금보다 함정의 방어 능력이 10배로 상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SM-6 도입이 무조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미사일의 성능을 떠나 SM-6 미사일은 외산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력으로는 아직 SM-6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도입하지만 외산 무기라는 것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다행히 한국이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생겼는데요. 우리 군은 2023년부터 6,9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함대공 유도탄2의 체계 개발을 시작합니다. 한국형 수직발사관 KVLS에 탑재할 수 있고 시스키밍 미사일에 대한 장거리 요격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9년 말이면 체계 개발이 완료된 뒤 비슷한 시기에 전력화될 차기 구축함 KDDX 전투체계 통합해 시험 후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계획이 잘 진행되어 실전 배치까지 마무리되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주국방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일명 KAMD는 미사일의 상승, 중간, 하강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다층적 방어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운영 중인 KAMD를 보면 40에서 150km의 고도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와 15에서 40km의 하층부를 방어하는 패트리엇3,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하층부 방어 미사일 천궁2가 있습니다. 이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방공망이지만 문제는 우리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희대의 깡패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KMD는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단 한 번의 요격기에만이 주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의 고도로 한 발의 미사일만 발사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KMD의 하층부 방어는 미사일 속도가 음속의 몇 배 다를 정도로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고도가 수십 킬로미터라 할지라도 지상에 떨어지기까지는 채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LSM의 실전 배치가 임박하면서 KMD에도 대逆변이 도래했는데요. LSM의 경우 요격 고도가 50에서 60km로 기존의 단점으로 지목되었던 중충 방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낙하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도 기존 하층부 방어와 더불어 추가적인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LSM의 개발로 인해 요격 기회가 늘어난 만큼 요격 성공률 또한 크게 상승시킬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LSM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그치지 않고 적 항공기까지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LSM은 탄도탄 10개와 항공기 100대를 탐지할 수 있으며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탄도탄 10개와 항공기 15기에 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LSM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미군의 사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어디까지나 미국 소속 무기체계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운영 주체가 주한미군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항공영공방어에 반드시 필요한 사드 배치를 가지고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등 참기 어려운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왜 미국의 레이더가 한국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냐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국제외교가 파탄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천궁2부터 사드, 그리고 나아가 LSM까지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게다가 정말 만에 하나라도 전면전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의 KMD는 더 필수적입니다. 사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을 완벽히 제압하는 공격 수단도 중요하지만 아군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지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얼마 전 러시아가 감행한 무차별적인 우크라이나 미사일 폭격 사태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주었는지를 생각해보면 MD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실전에 사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체적으로 MD를 개발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MD는 단순히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가져다 놓는다고 구축되는 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LSM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엄청난 기술이 숨어져 있는데요. LSM 한 개의 포대의 구성에는 탄도미사일과 적 항공기의 식별이 가능한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교전 통제소 및 작전 통제소, 또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MD 체계를 개발 및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적 항공기와 탄도탄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그리고 레이더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술 통제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개발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자행한
100발의 미사일 폭격 사건을 보면 가장 최신의 방공 시스템이라 불리는 독일의 IRST와 미국의 나삼지조차 모든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국의 위협이 될 만한 미사일의 특성에 맞춘 다각화 방공망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력 미사일 특성에 맞는 요격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도 방어체계인 사드의 경우 최고 150km의 고도까지 적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만 최저 고도가 40km이기 때문에 4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적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보면 최고 속도가 음속의 5배, 고도는 24km로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인 40km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패트리엇3의 요격 범위 안에는 들어오지만 마하5의 극초음속으로 저고도 비행하는 미사일은 그만큼 채공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처럼 미사일 방어 체계란 여러 가지 요인과 특성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활용이 가능한 LSM 개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꼭 상층부 방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북한이 한국을 향해 날리는 탄도미사일 고도는 대개 40km 이하 언저리이고 그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종심이 짧은 대한민국에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자는 건데요. 그러나 이는 한국 안보의 진짜 문제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관가한 추정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분명 종심이 짧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과 중국은 대륙을 넘나들 정도로 긴 종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둥펑 계열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둥펑 15, 둥펑 16 준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는데요. 이는 미사일만 날리지 않았을 뿐이지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심지어 두 미사일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핵미사일입니다. 당장 둥펑 15만 봐도 90kton의 저위력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데요. 이는 무려 TNT 9만 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이름은 저위력이지만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지며 일본 제국주의의 끝을 알렸던 리틀보이가 고작 15kton에 불과했다는 걸 떠올리면 절대 약한 핵미사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둥펑 16은 이보다 강력한 100kton의 폭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둥펑 16이 용산에 떨어진다면 은평구나 수소동 같은 서울 외곽 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건물과 함께 약 500만 명의 시민이 단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는 LSM으로 이어지는 상층, 중층 미사일 방어 체계로 한국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다시 말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성해도 모자란 마당에 방공 체계를 포기한다는 건 도둑에게 대문을 열고 자신의 곳간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군의 최근 요청으로 국회에서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에 긴급 예산을 편성했을 정도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간과하지만 대한민국의 MD는 지상뿐만이 아니라 해상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6는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요격 고도는 34km밖에 되지 않지만 기존의 탄도 요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다른 미사일들과는 달리 탄도와 항공기를 포함해 함정까지도 능동적인 유도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SM-6는 해상에서 북한의 KN-23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막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KN-23 개량형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600km에 최대 비행 고도가 60km밖에 되지 않지만 전술 핵탄두에 탑재가 가능한 엄연한 핵미사일입니다. 하지만 비행 고도가 낮기 때문에 상층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미사일에는 저고도 방공망인 SM-6가 최적입니다. 반면 SM-3는 최대 요격 고도가 500km에 달하지만 최저 요격 고도는 70에서 90km에 불과해 북한의 저고도 탄도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SM-3가 아닌 SM-6를 도입했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북한이 ICBM 같은 고고도 탄도미사일로 도발을 일삼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중고도에서 날아오리라 여겼던 북한 미사일 공격을 이제는 고고도까지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또한 핵탄도 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겨누고 있으니 SM-3의 고고도 방공 능력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긴급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SM-3의 도입을 결정한 건데요. 이로써 대한민국 함대공 요격 미사일은 저고도는 물론 고고도 미사일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한 전천후 요격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북한의 도발로 인해 LSAM 개발에도 큰 진척을 가져왔는데요. ADD는 2026년 개발을 목표로 두었던 LSAM을 기존 계획보다 2년이나 빨라진 2024년에 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상황을 보면 시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 LSAM의 조기 개발과 함께 LSAM-2도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SAM-2는 미사일 요격 고도를 기존에 운영 중인 사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마 5 이상의 극촌 미사일까지 활공 단계에서 요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이것까지 개발하면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의 원조를 받은 국가 중 유일하게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액은 2005년 이후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난 2021년에는 처음으로 수입액을 초과하는 대업을 이룩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무기들이 세계적으로 성능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개발될 LSAM, LSAM-2가 한국의 영공을 지키는 자주국방의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